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중국 산시성 딩벤현에 살고 있던 중년 여성 완웅씨. 그녀는 이틀간 짧은 출장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이 굉장히 낯설어요. 평소에 커튼을 치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웬일인지 집 커튼이 다 쳐져 있고 컴컴한 겁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 평소에 그녀가 회사 일로 바빠서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집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죠. 완웅 씨가 꺼림직해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과 서랍장을 열어보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12만 원 상당의 현금, 고가의 사진기, 금목걸이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도가 든 거예요. 얼마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죠. 근데 경찰에게도 이건 좀 낯선 상황입니다. 보통은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정반대로 너무 깔끔했으니까요. 외부 침입의 흔적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혹시 누군가 이 집을 굳이 뒤지지 않아도 현금과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은 아닐까? 면식범이요. 용의자가 빠르게 좁혀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사람은 당시 완씨 집에 얹혀 살고 있던 24살의 조카 차오리. 그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 고모 완씨가 사는 딩벤현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마땅히 이제 자취할 곳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 완씨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오리는 어릴 때부터 워낙 성실하고 바른 아이였고요. 또 낯선 지역에 와서 고모네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고모를 너무 잘 따랐습니다. 완씨 또한 외로웠던 차에 차오리를 친딸처럼 대해줬고요. 사실 자기가 출장을 가면서도 야 너 집에 혼자 있어서 어쩌니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데요. 그런 조카가 고모 물건을 훔쳤다? 근데 지금 차오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완씨는 급히 그녀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혹시나 싶어서 귀중품 챙겨서 이거 가출한 건가? 이후 경찰은 차오리의 행적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합니다. 차오리가 며칠째 다니던 회사도 무단 결근 중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역시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요. 경찰이 차오리의 부모에게 급하게 연락을 걸어보는데 가족들도 당황스러워했죠. 딸이 온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물건을 훔쳤다고?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 라면서 아버지가 내 딸이 절도범이라는 증거 나오면 내가 20배 이상으로 보상 다 할 거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자부를 합니다. 사실 차오리네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철물점 운영하면서 화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죠. 차오리도 학교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 사건이랑 연관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요. 이때 경찰은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아요. 심지어 완씨 집에서 5천 위안이 들어있는 차오리 조카 명의의 통장까지 발견되면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졌죠. 자, 생각해보세요. 5천 위안은 한화로 약 90만 원 상당인데 2005년인 걸 감안하면 당시 중국의 사회초년생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거의 도난당한 고모의 현금과 귀중품 금액과 맞먹어요. 이 돈은 차오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에요. 또한 그녀가 취직한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월급도 넉넉했고요. 자, 이 모든 걸 봤을 때 모아둔 돈과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모 재물을 탐내고 도망갔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차오리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핸드백도 방에 그대로 걸려 있어요. 이건 실종 사건이었죠. 경찰이 급히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차오리의 행방을 찾아 나섭니다. 이웃들한테 탐문을 했는데 소득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 집에서 비명소리? 들은 적 없대요. 수상하거나 낯선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차오리가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한 거죠.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 완 씨가 경찰에게 새로운 사실을 보고해요. 자기 집에서 추가로 사라진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 가방. 이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사용하던 식칼 하나가 있는데 그 식칼이 수납장 위에서 발견된 점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완 씨가 평소에 식칼을 보관하던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실수로라도 여기에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식칼이 여기 있지? 차오리는 실종됐어요. 캐리어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식칼이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나와요. 예감이 좋지 않죠. 경찰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자택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혈흔 반응 검사도 진행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 쪽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죠. DNA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차오리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실종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전담팀이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자, 완 씨의 자택은 보안이 철저한 2층 공용 건물입니다. 사방이 모두 2m 이상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담장에는 뾰족한 유리파편이 심어져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막으려고요. 정문을 제외하고는 건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로가 없습니다. 문은 하나예요. 또 정문에 경비원분이 상주를 하시는데 그마저도 밤 11시가 되면 아예 문을 잠궈요. 그래서 건물에 드나들려면 경비원이 직접 문을 열어줘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경비원? 경찰은 경비원의 진술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비원분이 그때쯤에 기억을 상기시키던 중 간신히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새벽 3시쯤인가? 한 남자가요, 급히 외출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래서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비몽사몽 문만 열어준 거예요. 근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때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나간 것을 기억해냅니다. 인상착의 보니까 한 20대 젊어 보였고요. 키는 170 정도였고요. 자, 이렇게 용의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듯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또 그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나온 이후 사건의 실마리는 더 이상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그리고 추리를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차오리가 변을 당한 장소가 이 고모네 집이라면 혹시 범인의 원래 목표가 조카 차오리가 아니라 집주인 완 씨였던 건 아닐까요? 근데 그녀는 마침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죠? 그래서 차오리가 대신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추리. 수사팀은 이 고모 완 씨 주변 인물에 눈을 돌렸어요. 그러자 이때 한 사람이 떠올랐죠. 완 씨의 지인 남성이던 샤오뚱베이. 그는요, 완 씨가 출장을 가기 전날에도 그녀의 집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가요. 사실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완 씨한테 남자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옆집 사는 그냥 이웃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좀 알게 되고 지내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어찌어찌 돈이 급하니까 갑자기 완 씨네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날 완 씨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샤오뚱베이에게 20위안, 중국에서 이 정도면 하루 식사값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돈만 쥐어주고 그냥 보냅니다. 거의 내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조카 차오리도 이 광경을 목격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완 씨와 이 돈을 빌리러 온 샤오뚱베이가 어떤 관계인지 조카는 자세히 알 리는 없겠죠. 만약에 완 씨가 출장 가고 다음날 그가 또 찾아왔다면요? 집에 있던 차오리는 띵동 고모 친구가 오셨네? 하고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급하게 샤오뚱베이의 주거지를 급습했어요. 하지만 이미 떠난 후였죠. 이웃들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데 심지어 그 날짜는 차오리의 실종 날짜와 딱
동일했습니다. 한편 샤오뚱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신원조차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름도 본명이 아니라는 거죠. 본명도 모르는데 추적?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결국 수사는 제자리 걸음. 무려 이후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그래도 이게 허송세월은 아니었어요. 포기를 모르던 수사팀이 계속해서 샤오뚱베이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던 중 극적으로 그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냅니다. 이름은 핑핑이에요. 그녀는 샤오뚱베이와 2년 정도 교제한 사이였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사건이 발생할 그때쯤이었습니다. 핑핑한테 물어보니 그녀는 샤오뚱베이의 본명을 알고 있었죠. 본명은 첸 웨이입니다. 고향은 허난성 러양시. 이 정보까지 다 알아내요. 자, 지금부터 편의상 이 사람의 본명 웨이라고 부를게요. 시간을 거슬러서 3년 전 차오리가 실종됐을 그 무렵의 4일 전입니다. 2005년 12월 10일이었는데 웨이와 여자친구 핑핑이 크게 싸웠죠. 이후 웨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6일 후에나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난 이제 여길 떠날 건데 너 누구에게도 내가 누군지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고 떠난 거예요. 소식은 두절되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자친구의 증언을 듣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일단 그의 고향이라는 그 러양시 경찰에다가 공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어라? 여기서 놀라운 답변이 돌아옵니다. 첸 웨이라는 사람이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했어요. 차오리가 실종되기 4개월 전인 2005년 8월부터 지금 수감 중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사건 전부터 수감이 돼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수사팀은 누군가 이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웨이의 머그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냐? 완씨 그리고 전 여자친구 핑핑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네, 이 사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웨이가 맞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그는 허난시에 있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2005년 8월에 들어온 이후 행여나 단 한 번도 외출을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거 경찰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이게 뭐 분신술을 쓰거나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결국 수사팀은 좀 더 면밀하게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웨이의 고향인 러양시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고향에서 막 주민들을 상대로 웨이가 어떤 사람인지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엄청난 걸 밝혀냅니다. 웨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의 이름은 첸 차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라서 정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웃들조차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이걸로 굉장히 구분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주민 한 명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죠. 우리가 예전부터 둘이서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긴 했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해. 과거에 동생 차오는 아버지와 다투다가 자기 분에 막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형제들의 손가락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건 누굴까요? 확인해보니 그는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동생 차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웨이란 형 이름으로 수감 중인 거죠? 자, 이 사건 좀 정리해보면 일단 동생 차오가 형 이름으로 웨이인 척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차오가 과거에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소를 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성범죄로 붙잡힌 거죠. 중국에서는 출소한 범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오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형 이름을 대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일단 차오리 실종 사건의 용의자는 여전히 형 웨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 진짜 웨이는 어디 있을까요? 당장 추적을 해야겠죠? 근데 또 그러기에 앞서서 혹시나 싶었던 경찰이 이번엔 동생 차오의 이름으로 중국 수감자를 검색했어요. 근데 세상에 있어요. 다른 지역 교도소에 차오가 수감되어 있다고 뜨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 2007년 절도범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 중이었죠. 차오리 씨가 실종된 게 2005년이니까 시간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찾아낸 웨이. 수사팀은 그를 바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웨이는 너네 증거 있냐? 내가 뭐 차오리를 죽였다는 증거 있냐? 이러면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여요. 네, 증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과거에 완씨 집에서 수납장에 그녀가 평소 두지 않는 곳에 식칼이 있었다고 했죠? 자기가 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경찰이 이걸 여전히 보관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 식칼에 묻어있는 DNA를 감식한 결과 웨이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증거 앞에서 웨이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웨이는 어제 완 씨에게 빌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염치 없게도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은 협박을 해서라도 더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죠. 띵동.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이 완 씨가 아닌 그녀의 조카였습니다. 범인 웨이는 그날 밤 어떤 언쟁이 오고 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차오리는 숨을 거뒀고요. 웨이는 집에 있던 식칼로 시신을 훼손한 뒤 그 또 집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웨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강박증이에요. 차오리 시신을 수습하느라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냥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이 완 씨의 집 현장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다 하나씩 깔끔하게 치워두기 시작합니다. 다 정리정돈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만족한 뒤에 캐리어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후에 시신은 인근 마을에 있는 우물에 유기를 한 후에 신속히 도주해버렸죠. 와, 정리강박증. 토요미스테리에서 이런 범인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3년 웨이는 모두의 예상대로 사형을 선고받게 돼요. 형은 빠르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게 차오리가 사라진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뭐 하나 우리의 예상과 들어맞았던 게 없었죠. 신분 위조에 쌍둥이 형제까지 정말 반전의 반전 스펙타클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 범죄자는 응당한 죗값을 받으면서 좀 시원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완전 범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매력적인 여성 실비가 진행하는 인터넷 성인 방송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방송에 입장하는 건 그녀의 충성 시청자 그랜트였죠. 그는 유명 게임 스트리머 출신이고 또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랜트는 실비의 방송을 거의 빠짐없이 즐겼는데 이미 지난 몇 달간 지불한 금액이 수천, 아니 수억에 달했죠. 실비는 오늘 방송 또한 그랜트에게 충실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던 그랜트, 그는 절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판사와 배심원 그리고 그의 형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던 화목한 가족, 약사였던 아버지 체드, 어머니 마그렛, 그리고 이들의 자녀 제이슨, 코디, 막내 그랜트까지.
어릴 때부터 형제들은 우애가 깊었고요. 이 부부도 늘 주변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꼬꼬마였던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했고 장남 제이슨이 어느덧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남은 건 둘째 코디와 막내 그랜트였죠. 코디와 그랜트는 우애가 아주 깊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2살 차이였던 이들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역도팀에서도 함께 활동했죠. 심지어 대학도 같은 곳으로 가면서 마취 전문 간호사라는 꿈을 꾸며 학업에 매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취 전문 간호사는 수술에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간호사 직군 중에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간 20만 달러니까 하나로는 2억 2천만 원에 달하죠. 물론 그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마취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야 하는데 이 두 형제가 그 꿈을 향해 달리고 있던 중 어느 순간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코디는 무사히 자격증을 땄지만 동생 그랜트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희망대로 코디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마취 쪽 수술 간호사가 아니라 지역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2018년 6월 21일 그랜트가 일하던 병원에서 진정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8병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병원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약을 원래 관리하고 있던 간호사들 숙소까지 찾아가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랜트 숙소에서 프로포폴 8병이 텅 비어있는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그랜트가 뭐라고 하냐면 환자들한테 약물이 더 필요해서 내가 추가로 투여를 했을 뿐이다. 근데 왜 이게 집에서 발견되냐고요. 결국 절도 혐의를 피할 수 없었고요. 그는 병원에서 해고당하죠. 의료인이 약물을 빼돌렸다는 건 분명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이후에 그랜트는 다른 병원에도 취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 그는 다시 부모님과 형 코디가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직업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진 그랜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점점 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데 혼자 방 안에 처박혀서 게임에 열중했고요. 또 인터넷 세상에서만 위안을 찾게 되죠. 그러던 중 그가 흥미를 느끼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트위치 게임 스트리머였습니다. 트위치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프리카 TV처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죠. 그는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 그러니까 소위 우리말로 하면 BJ가 되어보기로 하고 제2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갑니다. 더욱더 방에만 틀어박혀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몸과 체력이 고단하죠. 점점 잠도 잘 안 자고 또 끼니도 거르다 보니까 얼굴이 막 퀭해지고 체중도 줄어듭니다. 분명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반면에 그랜트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전혀 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돈 많고 현재 BMW를 몰고 다니는 능력 있는 게이머로 포장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인터넷 자아에 만족하고 살던 어느 날 2019년 1월 25일 올랜도 지역 911에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인근의 의료센터 직원인데 동료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걱정이었어요. 신고자에 따르면 동료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병원에 무단 결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는 게 영 이상하다는 거였죠. 경찰이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바로 그랜트의 형 코디였습니다. 오전 9시 17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코디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죠. 몇 번이고 문을 두들겼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어요. 경찰관은 결국 강제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펼쳐진 장면은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간호복을 입고 쓰러진 코디였습니다. 이게 딱 한눈에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눈 아래에 총을 맞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추가로
두구의 시신을 더 발견합니다. 아버지 체드, 엄마 마그렛이었어요. 이 모두 총을 맞고 사망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쓰러져 있는 코디 옆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총의 소유자도 코디였고 총알 역시 그가 직접 구매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황상 코디가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살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건은 전날 밤인 10시에서 당일 아침 7시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한 사람이 더 거주하고 있던 거 기억하시죠? 경찰은 즉각 그랜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에 자기는 집에 아예 있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해요. 회사 인터뷰가 있어서 전날 이미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머물다 왔다고 하죠. 경찰서로 온 이후에도 그는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평소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 형인 코디가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던 차 다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결국 형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살을 한 것 같다라는 스토리를 내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경찰이 묻기도 전이었어요. 당신네 가족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준비된 듯 보였죠. 이 대화는 3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좀 뭔가 이상한데 낌새를 눈치챘죠. 그리고 나서 그랜트 당사자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보니까 정작 이 집안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건 그랜트였습니다. 그랜트가 반년 전에 프로포폴 훔친 사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그랜트가 인터넷으로 성인 전용 방송을 보면서부터였죠. 그는 실비라는 불가리아 출신의 그 성인 BJ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냥 좋아한다 수준을 넘어서 이건 거의 광적인 사랑에 빠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실비, BJ가 활동하던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이게 철저한 유료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죠. 그 금액은 1시간에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랜트는 사랑하는 실비를 위해서 꿋꿋하게 이 유료 방송을 돈 내고 시청했습니다. 어느 날은 4시간 정도 방송을 봤는데 그때 지불한 후원까지 포함해서 4시간 만에 500만 원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성을 잃고 돈을 쓰던 그랜트는 머지않아서 빈털터리가 되죠. 그녀를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죠. 그는 여태까지 많은 후원을 보냈고 또 성인 용품들도 막 직접 선물로 주면서 사실 그녀와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비 또한 자신의 방송의 VIP인 그랜트의 존재감을 방송에서 확실히 띄워주면서 그랜트는 강한 만족감과 어떤 우월감에 도취되는데요. 그건 자신의 어떤 실패자와도 같은 현실에서는 꿈도 못 꿀 중독과도 같은 기분이었죠. 결국 그는 BJ 실비에게 계속 인정받기 위해 가족들의 지갑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현금 몇 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법이 대범해지죠. 아버지와 형 코디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그걸로 성인 방송에 써버립니다. 하지만 처음엔 가족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요. 3개월이 지나서야 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2억이나 되는 돈이 사라진 후였죠. 분노한 아버지와 형은 도대체 너 돈을 어디에 쓴 거냐라고 추궁했는데 이때 막내 그랜트는 내가 그 게임 방송 하지 않냐. 그거 홍보를 위해 좀 쓴 거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래도 직업을 찾으려 한다라는 그랜트를 여전히 지지해줬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가족들은 묵묵히 그 빚을 갚아줬죠. 형 코디도 천사표입니다. 동생이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서 폐인이 돼가니까 이 동생을 위해 1,000만 원을 들여서 함께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가족의 응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랜트가 철이 안 든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고
특히 아버지와 그랜트 사이에서는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랜트가 갑자기 나 모든 게 다 지겨워요 라는 문자만 남기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너무 놀라서 실종신고까지 하게 되죠. 이후에 보니까 황당하게 그랜트는 이모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모는 갑자기 찾아온 조카를 영문도 모른 채 당연히 따뜻하게 받아줬죠? 그 사이에 이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또 실비 방송에다가 붓는 겁니다. 단단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결국 그 빚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었고요. 이모에게까지 돈을 갚아줘야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막내 그랜트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가족들은 막내 그랜트를 60일짜리 중독 재활센터에 보내기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마저도 돈이 드는 건데요. 가족은 아들을 위해서 선뜻 2천만 원을 지불했죠. 아니 근데 이 망나니 그랜트가 그마저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14일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할 만도 한데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랜트, 너를 우리가 집으로 들이는 대신에 몇 가지만 지켜달라고 했죠. 먼저 직장을 구해야 하고, 또 밤에는 인터넷을 하지 말아야 하고, 휴대폰 사용도 금지, 그리고 가족의 빚을 갚겠다고 약속,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이걸 어길 경우 즉시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아버지가 힘들게 으름장을 놨죠. 그 사이에 가족들은 실비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신의 그 VIP 시청자인 그랜트가 뭐 돈 많은 스트리머가 아니다. 제발 이제 이런 걸 좀 멈춰달라 라는 것도 밝히게 되는데요.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겠죠. 가족이 바라는 건 그저 그랜트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끝내 그것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약속을 어기고 실비와 연락을 취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체드, 아들에게 짐을 싸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 코디까지 일가족 모두는 집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모든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그랜트가 살인범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사실 정황 외에도 집을 떠나 있었다라는 그랜트의 알리바이가 굉장히 허술했고요. 또 코디가 얼굴에 그 입은 총상 역시 이게 꼭 자살일까? 자살과 좀 거리가 멀어 보였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랜트가 그 전날 머물렀다던 호텔 침구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총을 쐈을 때 묻은 것일 수도 있겠죠. 결국 경찰은 그랜트가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에 형 코디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현장을 조작했다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2019년 7월 재판이 진행됐죠. 그랜트 변호인은 이 그랜트가 직접 가족을 죽였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느냐라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실 사건 초반부터 코디가 부모님 죽이고 자살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면서 증거가 이제 많이 없었던 터예요. 그래서 이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와 동생이 죽고 막내 동생이 범인이냐 아니냐를 밝혀야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대하고 있는 큰형.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최종 재판에서 그랜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는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호소했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범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건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랜트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죠.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큰형, 그는 아주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막내 동생을 어떻게든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려 했다. 하지만 끝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왔다. 인터넷 성인 방송에 중독돼서 자신의 삶을 잃고 가족까지 살해해버린 그랜트, 이 한심한 인간. 그가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어가며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 혼자뿐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